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심층 탐구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꽉 채워왔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뭔가 깊이 있는 지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코리아타임스 2026년 3월 24일자 기사죠. 맞아요. 전라북도 고창군의 심덕섭 군수 인터뷰 기사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어느 날 전체 직원의 75%가 줄줄이 퇴사해버리는 겁니다. 와, 75%요? 그거 완전 조직이 붕괴하기 직전의 비상사태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셔터 내리기 일보 직전인 거죠.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거나 핵심 사업 모델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텐데요. 네, 당연히 엄청난 비상대책을 내놓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은 기업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한 지방 소도시 고창군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에 2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지금은 5만 명으로 확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75%의 인구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죠. 보통 이런 위기에 처하면 지자체들은 막 중앙정부에 예산 달라고 조르거나 당장 눈에 띄는 번듯한 도로나 신도시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고창군은 아주 기묘한 조합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15세기에 지어진 낡은 성곽, 대기업의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그리고 수천 명의 외국인 이웃들, 이 세 가지를 융합해서 생존 모델을 만들고 있거든요. 자,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사실 오늘 다룰 이 기사가 겉보기엔 그저 지자체의 흔한 성과 홍보 인터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좋은 말만 써놓은 것 같은. 하지만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완전 다릅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재난 앞에서 한 도시가 어떻게 브랜딩, 인프라,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세 가지 축을 완전히 재설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굉장히 치밀한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에 가깝거든요.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요?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의문이 들었던 게 바로 그 브랜딩 부분이었습니다. 고창군의 첫 번째 생존 전략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 타이틀을 모으는 거더라고요. 네, 그 부분 진짜 흥미롭죠. 고창이 이미 가지고 있는 타이틀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고인돌 유적, 갯벌, 또 운곡습지는 람사르 협약에 들어가 있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세계 기록유산이고 판소리랑 농악은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맞아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유네스코 컬렉터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이번에는 조선시대 방어시설인 고창읍성이랑 무장읍성까지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당장 인구가 소멸해서 도시가 텅텅 빌판인데 왜 이렇게까지 과거의 유산에 집착하는 걸까요? 기업으로 치면 회사 망하기 직전인데 옆에다가 역사 박물관 짓고 있는 격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박물관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신뢰자본 구축 전략이라는 거예요. 신뢰 자본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소셜미디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 보는 기업 계정을 들어갔을 때 그 이름 옆에 공식 인증을 뜻하는 블루 배지가 딱 붙어 있으면 일단 묘하게 신뢰가 가잖아요. 아, 파란색 체크 표시. 그쵸, 그거 있으면 왠지 믿을 만한 곳 같죠. 고창군에게 그 유네스코 타이틀은 바로 글로벌 블루 배지인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는 필연적으로 활력을 잃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거든요. 당장 이사를 올 정주 인구를 다시 20만 명으로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소비해줄 관계 인구를 극대화해야 하는 거죠. 심군수가 이 타이틀을 두고 도시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기 위한 생존 도구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관광 책자나 브로셔에 한 줄 더 넣으려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기기 위한 일종의 글로벌 인증 마크 같은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이번에 등재를 추진하는 읍성들의 상징성을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1453년에 지어진 고창읍성이나
무장읍성은 원래 적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려고 흙이랑 돌을 쌓아서 만든 물리적 방어선이었어요. 기사 보니까 당시 백성들이 돌을 머리에 이고 성곽을 밟으면서 다지던 답성놀이가 아직도 축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거죠. 과거에는 이 성벽이 외적의 칼과 창을 막아냈다면 500년이 지난 지금은 유네스코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입고 인구 소멸이라는 현대의 재난을 막아내는 경제적 방어선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와, 과거의 물리적 방벽이 현재 경제적 방벽이 되었다. 이거 진짜 탁월한 비유네요. 고창이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갯벌도 있어서 먹거리도 엄청 풍부하잖아요. 수박, 복분자, 장어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유네스코 인증 마크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런 풍부한 로컬 푸드로 만족시킨다. 꽤 괜찮은 기회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방금 관계 인구를 극대화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관광객 유치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토요일에 와서 장어 먹고 성곽 걷다가 일요일 저녁만 되면 다들 서울이나 큰 도시로 썰물처럼 쫙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일요일 밤이면 거리가 텅 비게 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텅 빈 도시는 결국 유지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바로 그 지점이 관광에만 의존하는 지자체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사람들을 잠깐 놀러 오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고 살게 하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논의로 넘어가게 되는군요. 기사를 보면서 그 체류형 인프라에 쏟아붓는 자본의 규모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치들이 좀 엄청나긴 했죠. 네,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그 10원면 옛 염전부지의 용평 리조트가 무려 3,500억 원. 달러로 치면 약 2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2028년까지 거대한 해안 복합단지를 짓는다고요. 맞습니다. 규모가 장난이 아니죠. 객실에, 컨벤션 센터에, 18월 골프장에, 심지어 올림픽 규격의 카누 슬라멈 경기장까지 들어선다는데 그리고 8.5km짜리 명사심리 해변을 선셋비치로 브랜딩하고요. 여기서 숫자를 달달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핵심은 왜 하필 이런 거대한 복합단지를 시골 마을에 짓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관광객이 와서 하루 자고 가는 것과 사흘, 나흘씩 머무는 것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18홀 골프장이랑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는 건 단순히 가족 여행객만 노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업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업의 워크숍, 국제회의, 스포츠 이벤트 같은 다목적 장기 체류 수요를 완전히 독점하겠다는 뜻이죠. 일요일 저녁에 떠나는 도시를 수요일에도 학회랑 골프 대회가 열리는 도시로 바꾸는 겁니다. 아, 소카나 트립타콤 같은 플랫폼이랑 협력해서 접근성을 높이라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였군요. 평일에도 사람을 채우려고. 그렇죠. 교통이 편해야 기업들도 워크숍을 오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정말로 흥미로워지는 지점? 아니, 약간 납득하기 어려웠던 대목이 등장합니다. 오, 어떤 대목이었죠? 관광 인프라나 리조트를 짓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구 5만 명인 이 시골 마을에 삼성전자의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가 들어선다는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하하, 아마 많은 분들이 거기서 갸우뚱하셨을 겁니다. 신원력 산업단지에 이 스마트허브를 짓는다는데 유네스코 읍성 옆에 거대한 물류 창고라니 약간 이질적이지 않나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아니 청년들 돌아오게 하겠다면서 결국 상하차 같은 고된 창고 노동 일자리만 늘리는 거 아니냐고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얼핏 보면 유네스코 생태도시랑 대기업 물류센터는 완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이 삼성 스마트허브야말로 고창군 생존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뭐랄까, 엔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엔진이요? 물류센터가 왜 엔진이 되죠? 그 작동 원리를 한번 보죠. 관광 산업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바로 계절성입니다. 성수기랑 비수기의 매출 널뛰기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아, 여름 피서철에는 바짝 벌지만 겨울에는 팔이 날리는 그런 상황이요? 맞습니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서 큰 도시로 가는 이유가 진짜 간단해요. 1년 12달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상설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리조트 알바나 성수기 관광 가이드 수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를 꾸리거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5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의 허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게다가 아까 상하차 같은 창고 노동을 우려하셨잖아요. 네, 물류센터라고 하면 보통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니까요. 그런데 이 센터 앞에 붙는 핵심 수식어를 보셔야 합니다. 친환경 자동화거든요. 즉, 사람이 직접 무거운 짐을 나르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자동화면 로봇이나 기계가 일을 하겠네요. 그렇죠. AI와 로봇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테크나 IT 관련 일자리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고부가 가치 직무잖아요. 아, 완전 시각이 달라지네요. 관광이 도시의 겉면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거라면 이 첨단 산업은 도시의 심장을 1년 내내 아주 안정적으로 뛰게 만드는 혈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심 군수가 이 대기업 유치할 때 소문이 나면 협상이 엎어질까 봐 지역 주민들한테 극비에 붙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묵묵히 기다려줘서 기공식 때 깊은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흘렸다는 일화가 왜 나왔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일자리였던 거네요. 맞아요. 지역에 명운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하면 영화도 좀 보고 힙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무엇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기사에 나오는 터미널 도시 재생 혁신지구 프로젝트입니다. 아, 거기에 무려 1조 7,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버스 터미널을 싹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청년 문화공간이랑 현대적인 상업시설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LH와 협력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21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와, 일자리는 삼성 스마트허브, 주거는 LH 아파트, 여가는 터미널 문화공간.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완벽한 트라이앵글을 아예 각 잡고 구축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죠. 과거의 유산으로 글로벌 인지도를 높여서 관광객을 부르고 리조트로 돈이 돌게 만들고 테크 일자리와 신축 아파트로 청년들을 꽉 묶어둔다. 전략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떤 딜레마죠? 이 거대한 인프라들, 리조트 짓고 대규모 물류센터 올리고 아파트 짓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리잖아요. 당장 내일 고창의 그 비옥한 땅에서 열리는 수박이며 복분자는 당장 누가 수확하죠? 아, 당장의 일손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청년들은 인프라가 다 지어져야 돌아올 텐데 마을에 남아 계신 어르신들만으로는 그 넓은 밭을 감당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5년 뒤에 미래를 그리느라 당장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아닌가요? 훌륭한 통찰입니다. 미래의 청사진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당장 올해의 수확철을 무사히 넘기지 못하면 지역 경제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당장 팔 물건이 없으면 끝이니까요. 사실 이 현재의 딜레마를 고창군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가 이 기사에서 가장 놀랍고 파격적인 부분입니다. 아, 바로 외국인 이웃들 이야기군요. 네, 이들을 단순한 임시 노동자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시스템 안에 편입시킨 겁니다. 기사에 나온 데이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고 하면 그냥 바쁠 때 잠깐 들어와서 일하고 떠나는 임시 인력으로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죠. 그런데 고창의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23년에 약 600명이었는데 올해는 3,000명 이상으로 폭증했더라고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 인원수보다 제가 더 놀랐던 건 바로 이탈률이었습니다. 아, 이탈률.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초기에는 들어온 인력의 80% 이상이 도망가는 무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고요. 아니, 데려온 사람 10명 중 8명이 야반 도주를 했다는 건데 농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완전 재앙이 따로 없죠. 돈 들여서 데려왔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요. 그런데 그 80%에 달하던 무단 이탈률이 최근에는 1%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기업 인사팀에서 이 얘기 들으면 기절할 만한 엄청난 퇴사율 개선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거죠? 혹시 들어오자마자 여권부터 뺏고 기숙사문을 밖에서 잠궈버린 건 아닐 테고요. 하하,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 정반대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던 성과예요. 정반대 방식이요? 통제나 억압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인프라와 제도를 제공했습니다. 80%가 도망갔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체불될지도 모른다는 위험, 덥고 추운 열악한 비닐하우스 숙소, 일하다 다쳐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거든요. 아, 듣고 보니 도망가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네요. 그래서 고창군은 한국 최초로 농가가 무조건 지켜야 할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 전역에
외국인 전용 기숙사 4곳을 지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했고요. 안전보험 가입도 아예 의무화해버렸죠. 와,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보통 계절 근로자라고 하면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하기 십상인데 고창은 이들을 마치 우리 지역에 온 외국인 교환학생이나 새로운 시민의 눈높이로 대우해 준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 눈높이가 핵심입니다. 정당하게 월급 받고 깨끗한 곳에서 안전하게 자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까지 보장해 주니까 굳이 범죄자가 되면서까지 다른 지역으로 도망칠 이유가 싹 사라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신분수가 한 말을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라고 언급했어요. 아,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달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 당연히 돈을 쓰겠죠. 퇴근하고 고기 굽는 식당에도 가고 마트에서 생필품도 사고 주말에는 치킨도 시켜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쇠락해 가던 시골의 전통시장이 외국인들로 북적거리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어요. 심지어 지역은행들은 이분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걸 돕기 위해서 외국환 환전 서비스를 확대하느라 바빠졌을 정도입니다. 운행까지 바빠졌다고요? 와, 진짜 단순한 일손을 넘어서 지역 상권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거대한 소비 집단으로 편입된 거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네, 그게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고창군이 단순히 일손 부족을 해결한 걸 넘어서 인구 감소 시대에 외국인 주민을 커뮤니티의 진정한 일원으로 포용하는 새로운 다문화 사회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사에 등장하는 중국 출신 결혼 이민자 공무원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 거군요. 이민자를 아예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농가랑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통역도 돕고 혹시 모를 분쟁이나 갈등 조정을 전담하게 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냥 기숙사 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부딪히지 않도록 윤활유 역할까지 시스템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겁니다. 고창군의 사례가 진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네요. 외부에서 온 낯선 이방인을 언제든 쓰고 버릴 2등 시민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이 도시를 함께 굴러가게 만들 공동체의 새로운 이웃으로 포용할 것인가? 고창은 후자를 선택했고 이탈률 1% 미만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로 증명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완벽한 인과관계로 착착 연결되지 않나요? 네, 완전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유네스코 브랜딩으로 글로벌 가치로 올려서 관광객을 부르고 대규모 민간 자본과 삼성 첨단 물류센터로 경제의 뼈대를 세워서 청년들이 돌아올 인프라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인프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당장의 경제를 돌리기 위해 외국인 이웃들을 정당한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살아간다. 진짜 위기에 빠진 조직을 구하기 위한 가장 혁신적이고 입체적인 턴어라운드 전략 그 자체네요. 고립을 선택하면서 조용히 소멸해가는 대신에 낡은 과거의 유산, 미래의 첨단 기술, 그리고 외부의 낯선 에너지를 과감하게 융합해내는 것. 인구 5만 명의 고창군이 보여준 훌륭한 생존 교과서 같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공동체의 미래에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단순한 시골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역성이나 한국다움,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때 수백 년 전의 옛날 모습 그대로 외부의 개입 없이 박제해두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보존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좀 정적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 고창군은 수백 년 된 읍성과 전통 농악을 지켜내는 바로 그 순간에 한편에서는 AI가 돌아가는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를 짓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3천 명이 넘는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는 외국인 이웃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미래, 외부가 공존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전통이나 고향이라는 것은 과연 과거에 멈춰있는 고정된 모습일까요? 아니면 낯선 이방인과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면서 끝없이 역동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일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다음에 여러분의 고향을 방문하시게 된다면 50년 뒤에 그곳에 진짜 주인이 누가 되어 있을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서 살아가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창군이 보여준 이 치열한 생존의 메커니즘이 여러분의 삶이나 비즈니스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자료를 꽉꽉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